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와 김기택 시인의 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성찰 시인이죠. 우물이라든지 거울을 통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시인이고, 김기택 시인은 문명 비판 시인이라고 하죠. 자, 하나는 성찰, 하나는 문명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시인데요. 바람이 불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제 나라는 화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정확하게. 그런데 나 작품에는 화자가 나와 있진 않아요. 화자가 나와 있진 않는 대신에 새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되고, 가에서는 화자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독백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찾으면 이해가 된다고 했죠. 일단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라고. 그런데 그 바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이연해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람이 부는 게 원인이라면 내 괴로움은 결과가 되겠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반대의 표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일련에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니까 내가 괴롭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이유를 좀 찾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에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지만 무엇인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시의 화자는 정확한 이유를 모를까요? 이유를 모른다면 3년처럼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라고 다시 반문할 필요가 없죠. 왜 다시 한 번 더 물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여기서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부니까 내가 괴롭다고 하는 거로 보아서 바람은 화제에게 괴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대상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자로 하여금 성찰의 매개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바람이 화자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는데 뭘 깨닫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이거는 국가적 삶일 수 있잖아요. 국가적인 일이죠. 시인은 개인적인 이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의 이유, 그게 이제 시대 상황인 거잖아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 이게 이제 괴로움의 근거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한 일도 없다, 슬퍼한 일도 없다. 물론 진짜로 화자는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내가 괴로운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화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3년에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라고 반문할 정도라면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한 여자를 사랑한 일, 국가적인 시대적 슬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엔 사랑한 일도 이유가 되고 시대를 슬퍼하는 일도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개인적 삶에서도 괴롭고 국가적 삶에서도 괴롭고, 이유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도 국가적인 것도 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년을 봤더니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마지막 년을 봤더니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에 섰다. 문장 구조가 똑같죠. 이런 것을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요. 통사라는 말은 문장이란 말로 쉽게 이해하면 돼요. 구조가 똑같죠. 그죠? 동일 구조를 취하고 있으니까. 의미도 그럼 동일하지 않을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불고 강물은 흐르고, 바람이 불어서 어딘가로 가죠. 강물이 흘러 어딘가로 가죠.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서 있대요. 그리고 내 발은 언덕 위에 서 있대요. 그럼 바람하고 강물은 의미가 유사하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거랑 언덕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유사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서 있을까요?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목표 없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럼 방향성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과 방향성이 없어서 목표 없이 정체되는 것은 서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대조가 이루어지죠. 왜 대조를 썼을까요? 대조를 쓰는 이유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이잖아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의 목표 없음에 대한 거. 내가 아까 괴롭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인 일로도 괴롭고 국가적인 일로도 괴롭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목표 없이 정체되어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찰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된 삶에 대한 고뇌인 거죠. 성찰인 거고 자기응시인 거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가 뭐겠어요?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런 부당한 시대 현실 앞에서 일제강점기에 부당한 시대 현실에서 화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저항도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자기 자신의 어떤 무책임함에 대해서, 무능력함에 대해서, 무력감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상징적인 시어 바람이라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과 바람과 대조가 되는 서 있는 것과 강물과 대조되는 언덕에 서 있는 것을 대조해서 이런 세 가지 표현 방법으로 자신의 성찰하는 삶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독백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찾고 자문하고, 그래서 또 근거를 하나씩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내가 목표 없이 정체된 삶을 살고 있구나. 식민지 청년으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의 처지를 독백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나번 작품은 문명 비판 시인의 시답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나 봅시다. 여기는 화자는 없잖아요. 화자는 없지만 화자가 숨어 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 화자는 새 장 속에 갇힌 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행에 보니까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새장은 뭘까요? 새장의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대요. 못하는 걸까요? 안 나가는 걸까요?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그랬고 나서야 보이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새는 새장 속에서 뭔가 시련을 겪고 있나 봐요. 시련을 겪는데 그 새장 속에서 겪는 시련을 겪고 나야 뭔가를 보는 입장인가 봐요. 그럼 이 새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45번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45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져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 그랬어요. 알레고리라는 말 비유라는 소리잖아요. 새장 속에 갇힌 새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젖어들어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새는 대상은 대상인데 어떤 대상이냐면 현대인인 거죠. 어떤 현대인?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인 거죠. 뭐 때문에?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져서. 그럼 새장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일상의 공간이죠. 일상적 공간. 그 일상적 공간인 새장의 삶에 익숙해져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보기에 설명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행동이 묘사가 되어 있을 텐데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는 반어이죠. 반어적인 거. 아까 가에서도 반어가 쓰였는데 나에서도 반어가 쓰였네요. 그럼 이 새의 행동이 여러 개가 묘사되어 있을 건데 그 묘사는 일상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대요. 그럼 새의 잠재된 힘과 본질은 뭘까요? 자유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자유를 억압하는 반어적인 모습. 또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김기택 시인의 새라고 하고 있어요.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그래야 보이는 그러한 새의 입장.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이 창살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새장하고 의미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새를 구속하는 존재인 거잖아요. 하지만 구속하기도 하지만 그 창살 사이사이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구속하기도 하지만 약간 좀 장애물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를 꿈꾸게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이 있죠. 어찌되었든 그런 구속되게 하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그러니까 지금 외적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창살사라고 하는 건 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큰 몸뚱아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새의 내적인 상황이죠. 그런 내적 상황이든 외적 상황이든 간에 현대인이 바깥 세상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과 산이 보이고 하늘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건 다 자유를 상징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보이고 울음 쉬는 공기가 자유로 드나들고 공기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공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공기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롭게 드나드니까. 그래서 결국엔 하늘과 산이 보이고 또 울음 쉬는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 자체로 보면 공간적이에요. 그 긍정적 공간이에요.
그런 긍정적 공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아까 45번 보기에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유로움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스스로 안 한다는 거죠. 자유롭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러나 아니라고요.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았다는 것은 새장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죠. 자유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억압하게 해주는 거죠. 자유를 꿈꾸게 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움의 가능성도 있지만 억압하게 해주는 공간, 아니면 편안한 공간이죠. 편안한 일상인 거죠. 편안한 일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편안함 때문에 억압하게 해주는 것, 45번 보기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정서가 직접 노출되었네요. 또 그 다음에게도 슬프다. 정서가 노출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적당한 간격, 그 간격이 정말 적당한가요? 적당한 간격일까요? 적당하지 않겠죠. 정말 적당하지 않은 간격이야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뭐겠어요? 반어이죠. 반어적 표현. 그 적당하지 않은 간격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왜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이라고 했을까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슬프다라고 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그래요, 환경 자체도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는 여건이 좋아요.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어요. 또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도 있어요. 어쨌든 환경 자체가 되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도 있고 환경도 갖추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데요. 새는 원래 본질 자체가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길들여져 결국엔 의지와 본능을 상실한 거죠. 그것도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그러니까 일상적 삶, 부지런히 걷는다는 건 일상적 삶을 잘 산다는 거겠죠? 일상적 삶을 살다 보니까 현실에 익숙해져서 현실 적응이 너무 잘 되어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직유법을 써서 닭은 날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일상에 안주하여 의지를 상실한다는 얘기겠죠. 세상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즉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자유를 주어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일상에 길들여진 거죠. 일상에 길들여져서 새가 아니라 닭처럼 걷는다. 이런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여기서도 바람이 나오네요. 부리로 쪼아본다. 바람은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는 하죠.
그런 바람을 부리로 쪼아보고 아직도 벽이 아니고 이 벽은 장애물이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새가 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유리보다 더 환하고 시각적이네요.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움. 자, 청각이네요.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썼네요. 자유롭게 숨내음이나 냄새가 난다고 했으니까 후각이네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호환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 공기는 원래 자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기를 인공적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연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공적인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공기를 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인식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음미하는 대상으로만 본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세장 안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해서 의지를 상실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김기택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일상적 생활에 매몰되어서 안주하고 있는 현대인. 자유의 기회가 주어져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동화되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45번 보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 45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이 본성을 잃은 닭처럼 걷기만 하고 날지 않고 본성을 잃어버린 이 새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보기는 읽었죠? 1번 답지 보니까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그렇죠. 보기에 의하면 현대인의 알레고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2번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을 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주어. 그렇죠. 안온함의 의미도 있지만 억압이라고 하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맞고 3번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일상에 적응돼 온 거잖아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 성실한 생활은 일상이죠.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이 뭐예요? 나는 것,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상실하는 아이러니, 반어를 보여준다. 그쵸? 맞는 말이고 4번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본질은 자신의 본질이 뭐겠어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죠. 나는 것.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뭐가 좀 이상하죠.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유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까죠.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틀렸네요. 5번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파악했죠. 맞는 말이죠. 자, 그럼 43번으로 이어서 갈게요. 자,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불려가는 이라고 하는 피동표현을 통해 피동표현은 뭐가 붙으면 피동표현인가요? 이히리기가 붙으면 되잖아요. 불려가는 여기 리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피동이 됐는데 이러한 피동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 순응한다기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것.
강제적으로 뭔가 끌려간다는 얘기인 거죠. 순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 1번 틀렸네요. 2번 이유가 없을까? 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제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단정이라기보다는 없을까라고 원래 이유가 없다 해놓고 한 번 더 반문을 했잖아요. 단정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반문을 한 건데 이 반문의 의미는 뭐냐면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너무 고민돼.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2번도 틀렸고 3번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 사랑한 일은 아까 개인적인 일인 것 같고 슬퍼한 일은 시대적인 아픔에 대한 얘기인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병차여 나란히 두어 나란히 병제 둘치자잖아요. 나란히 두어서 화자의 개인적인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개인적인 불행인 사랑하는 일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이다. 그럼 개인적인 불행이 원인이게 되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이 결과란 얘기인데 지금 그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일도 문제가 있어.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을 했고 4번 없다의 반복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제의 반성적 자세. 이 반성이라고 하는 건 성찰이죠. 뭐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흐르는 대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흐른다라고 하는 방향성 있는 것과 서 있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대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비를 통해서 화자가 자신 지금 흘러가는 방향성 있는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무력감을 느끼고 또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해 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제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 역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답이 4번밖에 될 게 없죠. 자, 그럼 44번으로 갑시다. 44번에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기억에서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그랬어요.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인식이 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자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죠. 나에서는 공기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대한 얘기. 환경, 뭐 조건,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럼 1번 봐봐요. 기억에서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기억에서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맞죠. 바람이라고 하는 속성이 결국에는 괴로움에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고 2번 니은에서 니은은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에서 이건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 바람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바람과 나는 서로 대조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43번의 5번 답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이끄는 힘은 아니에요. 그럼 3번 디귿에서는 디귿이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디귿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공기 속성은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새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가 처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부각한다는 것. 그럼 4번의 리을.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이 공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이라는 소리니까 그러한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서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맞고, 미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새가 계속 쪼잖아요. 그러한 새의 동작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일상에 갇혀있는 자신을 자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요거는 아까 5번 답지 45번의 5번 답지를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공기를 날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은멸 대상으로만 여겨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새 동작의 의미라고 하는 거 밑에 그런 거죠.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의 안전에 현대인의 모습, 연결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